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주치 이경은입니다. 서현정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선생님 2달 만에 다시 또 뵙죠. 네. 네, 벌써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저희가 또 이어서 했던 시리즈 똑똑 스마트 학습법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만한 주제로 설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 집중력의 적,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부분에서 먼저 우리 이경은 선생님께서 디지털 미디어가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거를 조절해야 되는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 후반부에는 제가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빼놓고 살 수 없잖아요. 요새 AI 시대고. 그쵸, 선생님? 맞아요.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시고 생각해 보셨던 주제일 것 같아요. 음. 자, 저희가 좋은 주제를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자, 제가 이제 도입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책 앞에 보이시죠? 도파민 네이션, 도둑맞은 집중력, 피로 사회. 이 세 권 중에 혹시 선생님 읽어 보신 책 있으실까요? 네. 전 도파민 네이션 읽어 봤어요. 네. 아주 유명한 책들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도파민, 집중력,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과연 현대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저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를 많은 저자들이 연구도 하고 책도 써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를 해 놓은 책들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시간을 쪼개는 멀티태스킹. 음. 이것이 뇌 부담에 집중력 저하가 올 것이다.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둑맞은 집중력 중간에 있는 책의 저자가 요한 할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얘기를 하시길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업무나 취미에 몰두하는 멀티태스킹이나 잡동 문화는 미신과 불과하다."고 좀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로 확장했냐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인제 비만율 증가나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도둑맞은 집중력, 이 멀티태스킹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주의력을 못 쓰는 그 시대를 풍자해서 이것이 사회적 유행병 그리고 디지털 번아웃 현상까지 얘기하면서 이것은 사회가 나서서 좀 조절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그게 정보량이 너무 가공할 속도로 증가하고 확산된 거예요. 저희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류가 강제적으로 진화가 되는 거죠. 쏟아지는 정보를 다 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를 쪼개 가지고 그 에너지를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마치 굉장히 진화되고 잘 집중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인간의 뇌는 크기와 능력이 거의 한 4만 년 동안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게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급변하고 진화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고 그게 뇌가 끊임없이 재설정 그리고 빨리빨리 시프트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게 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칭하는 거에 대한 코스트 그 비용을 얘기하면서 이게 사회적 비용과 우리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부담까지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집중력 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3 가지 책 중에 한 권은 꼭 한번 읽어 보시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정말 딜레마죠. 특히 첫 번째, 아이들 키우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이들 외출할 때 핸드폰 거의 필수죠. 외출해 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에도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면은 엄마들 뭐부터 하죠? 패드부터 꺼내 가지고 딱 틀어 줘요. 그러면은 애들이 거기에 가만히 홀려들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다가 이제 끄고 가자 하면은 어때요, 애들이?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아 이거 더 볼 거야." 하면서 짜증도 많이 내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좀 차분하게 해서 음식도 같이 먹고 시간을 잘 보내고 싶은데 그거를 교육하고 예전에는 훈육하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이를 가장 빨리 안정시키고 조용히 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인터넷 틀어 주면 뭐예요? 아주 도파민 뿜뿜하는 장면들이 확 나오면서 아이들의 몰입감을 착 낚아채죠. 그러니깐 아이가 폰에 빠져들면서 조용히 되니까 부모도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만 2 세, 3세 때부터도 나가면은 거의 애들이 스마트폰부터 이렇게 넘기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그리고 또 더 어린아이들을 지나서 이제 수업을 할 때에도 이제는 디지털 교과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독자분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도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수업이나 어떤 과외나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기기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수업에만 써야 되는데 이 수업을 하려고 딱 켰는데도 딴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업 듣다가도 다른 걸 켜 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인제 학생들이 제일 또 저희 병원에 또 많이 오는 케이스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제대로 이제 조절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거 실랑이 하느라 엄마 아빠랑 굉장히 과격하게까지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할 일도 다 미루고 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에 핸드폰, 태블릿 그다음에 여러 가지 PC, 미디어 너무나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좀 신조어도 나왔죠. 팝콘 브레인. 팝콘이 어때요? 팍팍 튀죠. 팍팍 튀어오르죠. 그래서 이 브레인이라는 거는 뇌인데 뇌가 팍팍 튀어오르는 데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팝콘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아주 즉각적인 그런 자극에만 뇌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느리고 지루하고 약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고 쉽게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무기력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아이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전두엽 영역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암뇌가 있어요, 이 전두엽.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어떤 상황을 계획하게 하고 플래닝하고 집중을 지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충동 조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게 하는 거거든요. 주의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주의력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숏폼이라든지 인터넷 사용들을 너무 노출이 돼 버리면은 그런 주의력을 빨리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에만 뇌가 반응하게 발달이 계속 그 패스웨이로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산만해지고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인제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에 이제 저희 타임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그래서 주의력이 과연 어떤 거냐.
왜 이게 스마트폰과 이런 미디어가 문제가 되는 거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해 드리면 주의력이라는 거는 환경의 특정 정보와 자극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포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련이 없는 정보나 자극에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 모든 정보 처리를 과정하는 첫 번째 요소 중에서 사실 주의력이라고 한다는 거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그런 과정에 모든 과정 중에 필요하고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그냥 암기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너무 재밌는 게 이제 갑자기 엄마가 드라마를 본다 틀었어요. 태블릿을 틀었는데 거기서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해된 자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지금 해야 되는 집중을 과제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또 거기에 바로 정신이 팔려 가지고 그걸 보러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사실 집중력을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의력이라고 한다는 거는 수집, 입력,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주의력에 에너지를 잘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 주의력은 '타고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린 시절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주의력은 전두엽이 성장하면서 발달을 하게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해 드렸는데 인제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뇌에 특히 앞에 이 뇌가 전두엽이라 말씀드렸다. 그죠? 이 전두엽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중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도파민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전두엽의 기능들이 더해져서 이제 집중도 하고 우리가 기억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집중력과 주의력을 유지도 하고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어렸을 때 딱 태어나면서 이 뇌가 딱 완성돼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3 에서 4 세 우리가 영유아기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대뇌 피질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때요? 우리 요즘은 태블릿 막 다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 두 돌 지났는데 진짜 외식할 때 앉혀 놓고 계속 그런 디지털 미디어 같은 거 보여주면서 뭐 그 레브라도 경장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티니핑 이런 거 계속 보여주면은 애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거기에 집중력과 주의력을 그 뺏기는 그 과정이 익숙화되다 보니까 걔네가 전두엽이 발달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못하고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즉각적인 만족과 흥분을 원하는 그런 도파민 보상 회로가 그 쉽게 온이 되는 거예요. 스위치 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게 되면서 자기 통제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많은 연구에서도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이 스마트 미디어의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세 때 대뇌 피질이 발달하면서는 언어 능력이라든지 고차원적인 사고라든지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때 조절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나이가 들고 소아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도 이게 문제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과 그 충동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힘인데 이것이 유아기의 뇌에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전두엽 발달이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굉장히 해롭고 중독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쉽게 노출을 자주 하게 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스스로 조절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들을 못하고 그 발달에는 어 문제가 되고 현란한 감각이라든지 자극에 쉽게 캐치되는 그런 환경들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스스로의 감정 조절과 통제 능력이 상실되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
인제 1970년대에 이미 시험이 됐던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아이들한테 즉시 마시멜로우를 주고 "이걸 지금 먹으면 하나 먹는 거고 15분 동안 기다려서 먹으면 너는 2개를 먹을 수가 있어."라고 했을 때 100 명을 만약에 줬다고 치면은 70명 정도는 거의 3 분을 기다리다가 못해서 그냥 바로 하나를 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30 명, 30% 정도는 15 분을 기다렸다가 과자를 2개를 약속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자기가 이 주의력, 기다림, 만족 지연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집중력을 잘 조절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배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는 전략적 주의 배분 능력이라고 하고 저희가 자발주의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요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자발주의력과 자발주의력은 다른 개념이에요. 비자발주의력은 그냥 쉽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이게 말이 사람을 태우면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로 힘을 쓰지 않아도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아까 아주 재밌는 거 도파민 뿜뿜하는 그런 영상들 틀어 주면은 주의력이 착 끌려서 낚아채서 가듯이 그게 비자발주의력이고 이 자발주의력은 어때요? 지금 이 아이가 말에 타 가지고 올라가서 이 말을 조절하고 있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죠?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해서 가는 어 그런 굉장히 에너지를 잘 집중해서 쓸 수 있는 걸 저희가 자발적 주의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비자발적 주의력을 쪼끔 더 설명을 해 보면 수동적으로 주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고 자동 반사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주의를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낚아채지는 거예요. 그래서 24 시간 내내 굉장히 켜져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나 숙제는 제대로 집중을 못 해도 이런 스마트폰 미디어는 2 시간, 3 시간 뭐 밤을 새서라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충동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의 자발적 주의력은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와 노력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본인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를 자발적 주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우리가 주의를 배분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하고 배분해서 조절하는 거죠.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작동하는 거라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숙제라든지 공부 그런 것들 목적이 있는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중함을 바탕으로 한 주의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왜 구분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와 주의력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항상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무한할 수 없거든요. 근데 비자발주의력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확 다 뺏겨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나 숙제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 자발적 주의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집중력이 어때요?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더 이런 것들을 하기 싫게 되고 집중과 조절이 안 되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주의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의 기질과 행동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신체나 심리 상태, 정신성 상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족, 친구, 학교 등의 주변 환경의 영향도 있고 이 과제에 따라서 재미있게 느끼는 정도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중에서도 환경적인 요인 중에 가장 큰 디지털 미디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서 비자발적인 주의력에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버리면 이 자발적 주의력을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회와 에너지, 시간을 다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서 부모로서 도와주고 연습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스마트하게 이 상황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이제 다음 세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저희 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해 주신 얘기나 이런 것들 좀 소통하고 넘어가도록 해 볼게요. 아 네. 송하연 님께서 "최근에 디지털 교과서인가 그거 법 관련해서 시끄러웠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 교과서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네. 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뭐 특정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의 발달, 뇌 발달과 학습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드린다고 꼭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쵸. 네. 네. 우선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뭐 아무래도 요즘 같은 세대에는 좀 이 창의성이나 또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커넥션 같은 거를 좀 강조하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똑같은 학습을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영상을 본다든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어 풍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하게 그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추어진 그런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뭐 이번 주제와 관련된 물건이나 사진은 어떤 게 있을까 자기가 검색을 해 본다든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학생이 수업 중에 조작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 이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좀 이로운 것이 큰 건가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다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이제 깨는 법 이런 거 잠금 깨는 법 이런 거 엄청 기가 막히게 잘 다 알고 알거든요. 있죠. 그래서 음. 심지어 이제 자랑은 아니고 이제 조금 허물일 수 있지만 저의 자녀는 5살 때 구몬 패드를 깨서 어머. 구몬 패드로 유튜브를 봐서 그게 구몬 지부장한테 보고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 아이고.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5살 애도 인제 쪼끔만 하면은 깰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 패드 락인데 초등학생들은 얼마나 잘 깨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수업 때 집중을 안 하고 진짜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약간 이제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은 그걸 실제로 학습에 활용을 하고 다른 짓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유사한 형태의 조작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 미디어 중독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뭐 무슨 뭐 오감 수업을 한다고 막 맞아요. 빨대를 가지고 이렇게 후 부는 수업을 하는데 그게 다른 중독 안 된 사람들한테는 그 뭐 그냥 수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요런 하는 수업하면은 것만으로도 담배 이제 생각나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를 조작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아이들에게 좀 중독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네. 선생님 의견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 아니다 이분적 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쪽에는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것들이 너무 저희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빨랐어요. 빨랐는데 그걸 대처해 가는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부모와 아이들의 그런 교육 상황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교과서를 아예 디지털로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인제 집안에서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숙제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시가 될 거고 아까 서현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결국 집에서는 그런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제한해서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그걸 교과서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에 인제 중독적인 부분들이 중독 회로가 보상 회로가 또 작용을 하게 되면 집에서도 그걸로 이제 부모님이랑 계속 실갱이를 할 수 있는 문제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 디지털 교과서는 쪼끔 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고 그리고 서서히 인제 필요하다면 도입 자체도 이제 좀 서서히 도입을 하고 안전하게 이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중독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줄 수 있는 바운더리에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제한적인 부분을 만들고 나서 시행을 좀 더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아 네. 러블리 수지 님께서 "게임은 단순 여러 취미 중 하나일 뿐이다." 또는 "중독성 강한 나쁜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문의 음. 주셨네요. 저는 "게임은 디지털 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술. 그러니까 좋은 이제 표현이네요. 적당하게 하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인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교 모임도 될 수가 있고 또 적당히 즐길 때는 좀 재밌게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은 그 게임을 적당히 할 때에도 사실은 좀 도파민이 조금은 너무 현저한 자극에 대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쪼끔 악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고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술이 그냥 단순하게 술을 계속 마실 때도 있지만은 뭐 요리나 이런 데에도 술이 활용하면은 굉장히 또 그 풍미를 주듯이 뭐 학습을 할 때 약간 이제 게임을 하거나 뭐 단체 사회생활에서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학습이나 다른 용도로 게임을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딱 그 주제 의식을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좋은 용도로도 사용은 되지만 이제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게임을 필요 이상으로 조절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는 중독성으로 인해서 생활이 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술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설명해 주셔서 디지털 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뭐든 어쨌든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인제 소연영 원장님께서 또 두 번째 파트 준비하셨으니까 이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 빠르게 저희 받아보고 넘어가도록 해 볼게요. 권태훈 님께서 옛날에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면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봐요. 이 두 세대 아이들의 영향이 얼마나 다른가요? 이 아이들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나요?"라고 하셨어요. 이게 쉽게 아마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된 친구들이 권태훈 님이 아까 앞에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제 언급을 해 주고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미디어에 대해서는 제한을 제대로 하고 있고 대부분은 놀이터에서 계속 놀도록 많이 일부러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요. 이 세대의 영향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요즘 아이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좀 쉽게 짜증이나 감정 조절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디지털 미디어에 너무 쉽게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나 주의력을 비자발적으로 뺏기다 보니까 그 자기 조절 능력을 함량해야 되는 어린 시절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절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약물 치료까지 해야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은 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라도 오늘 좀 스마트하게 이 아이들의 미디어를 같이 잘 제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은 많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한번 아 기대를 그렇습니다. 네.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제 다음 파트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과 유튜브를 보는 아이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은 디지털 미디어를 줄이는 방법은 일단은 절대적으로 보는 시간 자체를 좀 줄여야 되겠죠. 오프라인 활동을 늘려서 디지털 미디어를 볼 시간 자체를 좀 줄인다. 이게 결국은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실제로 뭐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뭐 그런 핸드폰 자체에서도 어플이라든가 이런 타이머 이런 것들로 기술적인 활용을 통해서 미디어를 줄이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 줘야 합니다. 좀 이런 약간은 좀 아이의 의지를 좀 의사를 반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지도가 들어가야 되고
정말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의학적인 치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물리적 세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되는 기간인데요.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전화나 연락의 기능도 되다 보니까 무조건 스마트폰을 꺼 놓을 수는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켜 놓기는 하되 SNS나 숏폼 이런 특정 기능만을 제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디톡스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디톡스라는 거는 결국은 그거죠. 디지털이라는 요소가 이제 톡신, 이제 좀 해롭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것을 조금 해로움을 떨어뜨리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사실은 쪼끔 연구들마다 살짝은 좀 엇갈리는 결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제한하였을 때 정신적 웰빙이라든가 사회적인 연결성, 그러니까 폰을 끄고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그런 연결성이 증가되더라. 특히 우울 증상이나 불안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었던 사람들에서 스마트폰을 제한했을 때 어 "폰마저 볼 게 없으면 나 뭐 하라고." 이렇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심리적인 웰빙, 안정감이 더 개선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제 논문의 연구 결과가 좀 엇갈렸던 것에는 아마도 인제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빼고 다들 인스타 하고 있으면 어떡해. 나 빼고 다들 카톡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디지털 사용 그 자체에 너무 몰입을 해 있다 보니까 디지털 사용을 제한했을 때 불안도가 커지는, 이미 좀 중독이 된 사람들이 다수 실험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게 좀 제한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엇갈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 스마트폰을 진짜 잘 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더 스마트폰 조절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결과 해석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줄일까? 제일 중요한 게 오프라인 활동 늘리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폰을 내려놓으라." 해서 내려놨는데 "심심해요. 나 뭐 해요?" 이러면은 사실은 폰을 내려놓는 게 그냥 고문이고 괴로운 것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폰을 내려놓고 그 약간 싱거운 그 상태에 적응되는 그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운동, 명상, 독서 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활동은 단순히 이 세 가지 활동을 할 때 폰을 안 봐서 좋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각이 좀 전두엽을 활성시키고 집중력을 키워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좀 늘려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프라인 활동을 24시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학습을 할 때에는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내가 책으로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우리 인터넷 강의 듣죠. 그러면 패드나 컴퓨터 켜서 인터넷 강의 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수행 평가 아니면 레포트 쓰기 이런 것들이 대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이러한 평가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과제 작성이나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이제 태블릿을 통해 가지고 노트를 필기하고 그거 필기해 놓은 거를 보면서 공부도 하고 스케줄 기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책을 읽기는 하는데 읽을 시간이 없으면 오디오북으로 듣는다거나, 영어 단어를 옛날에는 막 단어 카드 조그만 거 단어 카드 써서 넘기면서 읽었는데 그거를 그냥 어플로 클릭을 하면서 암기를 한다거나 모르는 단어를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마트 기기와 학습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책 읽고 참고서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사용은 하되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단은 스스로 조절해 보는 방법입니다. 정말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면목이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거를 저도 알거든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일단은 해야 돼요, 이거를. 일단은 내적인 동기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폰만 보고 있을 때 내가 놓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내가 어떤 점이 좋아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최대한 간절하고 최대한 선명하게 상상하고 바라고 목표할 수 있었을 때 스마트폰 사용의 동기를 강화시켜서 조절 능력을 좀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도움. 요새는 인제 어플을 사용하면은 스크린을 딱 잠궈 주는, 특정 시간 동안 폰 사용을 잠궈 주는 그런 어플이 있고요. 또는 인제 자꾸 뭐 SNS 연락이 와서 자꾸 보고 싶을 때 알림을 차단하거나 무음 모드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기술적인 도움은 스스로의 동기가 약할 때에는 스크린 잠궈 했다가 풀어, 잠가, 풀어, 잠가, 풀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가, 풀어, 잠가, 풀어." 이러면은 오히려 그냥 보는 것보다 더 집중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감옥 아세요 선생님? 들어보신 스마트폰 적 있나요? 감옥 그 상자에 가두는 거 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네. 이렇게 어. 딱 잠금 장치가 네. 있는 통에다가 스마트폰을 넣고 잠그면은 특정 시간 동안 이게 아무리 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간식 끊고 싶은 분들은 간식 넣어 놓기도 하고, 네 금욕 상자 뭐 이런 걸로 금융상자. 검색하시면은 네. 나오는데, 하거나 아예 내가 끄고 내 옆에 두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곳에 놔둬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도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너무 조절 안 되고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모님이 항상 좀 물어보시거든요. "애한테 폰 그만 보라고 해야 될까요? 잔소리하다가 더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닐까요?" 이거 엄청 고민하세요. 잔소리하다가 스트레스 더 주는 거 아니냐. 음. 그런데 중독의 증상이 너무 명확해서 학업, 사회, 대인관계 기능 저하가 관찰되는 경우는 이미 의학적인 기준에서의 중독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독인 사람들은 이 중독에 대해 지적받으면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의 그 간단한 평가 기준에도 네 "술 좀 끊지." 할 때 "화낸다." 이러면은 이 사람 술 중독 기준 하나 충족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중독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뭐라 하거나 좀 줄이라고 조언받았을 때 화를 낸다, 저항이 거세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둘 수가 없어요. 이게 이미 중독돼서 뭐라 하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인 통제를 하고 막 폰 뺏어가고 이러면은 또 그 자체로 심각한 갈등이나 대립이 일으킬 수 있긴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인제 청소년들은 인제 '부모님의 질서는 거부한다. 나만의 질서를 확립한다.' 이게 지금 자기의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왜 스마트폰을 무조건 안 좋다고만 하지?' 이게 딱 전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너 많이 쓰면 안 돼."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집집마다 엄청난 그런 대립이 있을 수가 있어서 청소년이 공감하는, "너가 폰만 끄고 일찍 잤어도 좀 덜 피곤하지 않았겠니?" 아니면은 "전에 폰을 보다가 숙제를 못해 간 적이 있지 않았니?" 이런 문제 인식을 공유해서 거기서부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너 오늘 너무 많이 봤어. 오늘 그만 봐." 이렇게 인제 그날 뺏어간다기보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딱 확립해서 필요하면 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함께 동의한 그런 규칙을 적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떨 때 필요하냐. 그저 뭐 우리 집 애는 뭐 1 시간 반을 해요. 1 시간 반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과도한 건 맞지만은 이제 좀
이것 때문에 인제 '정신과에 와야 된다.'라는 게 그 시간으로 딱 놓기에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 내 친구는 막 3 시간씩 하는데 내 친구는 5 시간 하는데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어 어쨌든 그렇지만은 무조건 와야 되는 그런 가장 필요한 경우가 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의학적인 중독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적, 사회적, 대인관계 등에서의 기능 저하가 발생했을 때, 당연하게도 신체적 건강 저하가 발생한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등교를 거부하고 폰만 본다. 아니면 학원을 안 가고 폰만 본다도 되겠죠.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폰을 찾게 된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폰을 보고 해서 피로도가 누적된다. 핸드폰을 허용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격한 반응을 보인다. 감정 조절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정신과 문제가 동반된 경우,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은 하루에 1 시간밖에 안 한다. 뭐 30 분밖에 안 하는데 그때 다해 한 다음에 핸드폰 켜서 폰 찍어서 인스타 올린다. 이러면은 안 되고, 인스타에서 자꾸 모르는 사람하고 막 노출 사진을 주고받거나 뭐 좀 음란한 대화나 뭐 "만나자."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는 경우, 또는 당연히 온라인 도박, 이런 건 굉장히 또 심각합니다. 온라인 도박 그 외 온라인 도박하고 또 연결돼서 이제 도박할 돈을 얻기 위해서 당근마켓 사기, 중고나라 사기 이런 거에 연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가 동반될 때에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미디어 중독의 의학적 치료는 일단은 제일 핵심적인 방법은 이제 약물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거나 이제 또 본인의 노력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치료가 반드시 곁들여져야 되거든요. 매일 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요. ADHD가 있는 청소년이 미디어 중독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을 때는 ADHD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동반된 우울이나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으면 항우울제, 그리고 뭐 알코올 중독에 사용하거나 이런 중독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들도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지 왜곡이나 행동 문제를 교정하는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경험이 있는 그런 인지 행동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좀 딱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 가지고 끝까지 잘 따라가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딱 제대로 딱 맞췄을 때에는 또 상당한 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뉴로 모듈레이션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와 함께 해볼 수 있는 생물학적인 치료인데요. 일종의 신경 물리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세포와 신경회로 연결망을 이제 전기나 자기장 등의 물리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거나 주의력, 우울 문제를 개선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독에도 뉴로 모듈레이션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망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상담이나 부모 교육을 전문가와 함께 들음으로써 어떻게 조절하고 또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교육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서현정 원장님께서 이 디지털 홍수 속에서 우리의 이 전두엽과 뇌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인제 얘기하신 것들 같이 얘기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버홀드 님께서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취약한 성격이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요.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취약한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이걸 뭘 꼭 MBTI나 뭐 진짜 성격적으로 어떻다라고 하기보다는 의학적인 쪽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저희가 성격 장애 시리즈 A, B, C군에 대해서도 했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B군 인격 장애들은 사실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좀 취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B군은 굉장히
감정이 극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기폭이 오가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셀프 자아상이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반사회성 인격 장애, 자기애성 인격 장애, 경계선 인격 장애, 히스테릭성 인격 장애, 연극성 인격 장애 요런 분들이 사실 관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SNS 중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취약하고 그런 미디어에 목숨 걸고 좀 의지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중독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손은정 원장님 뭐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아. 네. 사실은 이제 요즘은 좀 디지털 미디어 성격별로 누가 되고 안 된다 따지기 힘들 정도로 워낙 그쵸. 다들 좀 노출되어 있고 다들 좀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도둑맞은 집중력 뭐 도파민 내시 이 음. 책 나온 게 이제 누구 한 명 특정한 사람만 이게 중독되는 게 아니어 가지고 다들 그러고 있어 가지고 이런 책들이 좀 나온 거라서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굳이 꼽자면은 아무래도 좀 네 성격은 아니지만 좀 ADHD가 그쵸. 정적인 좀 부분에서는.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상 회로가 좀 과활성화되어 있고 이 조절 능력이 쪼끔 상실되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인제 미디어 중독이실까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회피형 성격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람들 만나기는 힘들고 하니까 자꾸 게임을 하고 어 인터넷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님께서 "약물 치료는 저용량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진짜 그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일단 필요한지부터 정확하게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약물 치료에 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치료 원칙은 저용량에서부터 부작용이나 효과를 체크를 해 가면서 서서히 이 환자에 맞게 치료를 해 나가시는 게 원칙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키보드 매니아 님께서 "쇼츠나 그런 거는 그럼 애들 몇 살부터 보여줘야 될까요?" 음. 라고 했는데 꼭 보여주셔야 될까요? 쇼츠는 안 보여주시는 아 게 예. 네. 물론 이제 음. 저도 음. 애들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도 좀 잘 실천은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러 보여주시지는 않도록 가급적이면 고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데 생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한테 쇼츠를 어느 순간 아이가 이렇게 클릭해서 보고 있으면 쇼츠는 이거는 너무 짧게 보여지는 거라서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이 내용에 충분히 생각하면서 보기에는 너무 짧은 내용들이라서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긴 영상을 보자고 달래 가지고 진짜요? 이렇게 예. 아기가 바꿔 그런 예. 성숙하게 이해를 하나요? 아 그런 6 살이어 가지고 어머나. 성숙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건 안 되는구나. 짧은 거는 뇌에 와우. 나쁘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알아서 저희는 음. 아예 쇼츠는 클릭하면은 못 보게 이렇게 어.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권태원 님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영상 보고 따라하는 아이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것도 굉장히 사실 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특히 이제 영상 중에서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를 애들은 어른들이 약간 막 이러면서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은 이 어른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걸 또 재밌어하기 때문에 맞아요. 완전히 인제 뜻을 깊숙하게 이해하고 따라한다기보다는 왜 이제 디지털 세대가 아닐 때에도 아이들은 굉장히 인제 막 그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흡수해 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쓰고 다니다가 나중에 어른 돼서 "그게 그런 뜻이었어."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또 놀라면은 애들이 이제 당황하는 걸 좀 즐기기 때문에 너무 딱 이 현저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좀 차분하게 "어 그런 말이 너가 좀 재밌었구나.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아이들이 사용하면은 굉장히 무례하고 버릇없는 말이야. 아니면 굉장히 나쁜 말이고 사람들 상처 주는 말이야. 그런 말은 쓰면 안 돼. 네가 보는 거에서 그런 말을 썼다 그러면 사실은 그 영상도 너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야."라고 하면서 영상 선택을 좀 조절을 한다든가 그걸 계기로 해서 영상 조절에 대한 약속을 좀 살짝 넘어가 본다 살짝 그렇게 계약서. 계약을 또 써 음. 본다든가 뭐 그런 네. 식으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서현정 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저희가 저희의 도둑맞은 집중력과 아이들의 건강한 두뇌 발달과 집중력을 위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저희 또 다음 달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